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2021년부터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그리고 나타나는 예술들의 특성들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고양이를 인식하는 데만도 10년이 걸렸어요. 그게 다르다는 걸. 근데 이제는 그게 무엇이고 저 선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AI가 인식합니다. 아까 강 AI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아마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쓸까요? 오늘 내 패션은 어때? 핸드폰에 저게 될 거거든요. 저 사람 뭘 좋아할 것 같아? AI가 학습된 데이터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겠죠. 현실과 가상이 생각보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구글에 이거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요. 게임까지도 할 수 있고 정말로 다양한, 이제 정말 대화하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기술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술 복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복제하면 돌립니다. 우리가 데이터로만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복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개와 고양이 말은 현재 한국, 중국, 미국에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장 돌리가 나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내용이었습니다. 지가 손톱을 먹고 나타나서 내가 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일이 사실 디지털 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바이든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은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모았죠. 바이든이 이러더라고요. 나도 내 딥페이크를 보고 놀랐다.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이게 진짜 내가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AI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업스케일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조성돼요. 그 디테일을 현실같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마구 생산해냅니다. 이것은 다이아나 버스의 쌍둥이들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냥 AI로 슬쩍 만들어 봤는데요. 이 기괴하고 이상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디지털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NFT 아트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NFT는 디지털 가상 세상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디지털로 뭔가를 판매했을 때 이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투명한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누구나 복제 불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저는 이것이 나타난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21년도에 관해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밈이죠. 이때가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더 깊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대 이 짤을 보면 어떤가요?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들한테는 죽음이 그냥 슬프고 모든 것이 끝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삶이 아닌 그 곳으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축제처럼 여기면서 그러한 장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밈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19세기에 유행했던 사후 사진이었어요. 이 당시에 최초로 사진이 대중화되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사진은 굉장히 비싼 기술이어서 누구나 다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사진 한 번 못 찍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기괴하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존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시간에 대해서 사진은 증명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 사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 속의 시간은 정지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보게 만듭니다. 사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간성이에요. 사진은 카메라 오스큐라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한 그 기술인데요. 자연현상에서도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도 일어나고 검은 상자 안에 구멍 하나만 뚫으면 상하좌우 역상이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문헌으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사진은 이 상하좌우 역상에 잠재된 상을 시간과 함께 붙잡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사진을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철판에 있는 어떤 흔적입니다. 지금 보면 사진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저 이미지는 시간과 현실의 어떤 미스테리들, 흔적들을 담고 있어요. 사진은 최초의 코드 이미지고 숫자로 된 이미지입니다. 이건 제가 방가사유상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예요. 사진은 다 하나하나의 좌표감을 갖고 있고 그 거리까지도 광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D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조잡한 이미지예요. 한 1억 정도 하는 제대로 된 이미지로 만든다면 우리가 방가사유상을 보는 관점 자체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 사이즈의 데이터로 그 방가사유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질에서 이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또 역으로 물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와 한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메타버스는 직역하다면 초월 우주예요. 우주는 한자어로 우주는 지금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시공간을 뜻합니다. 초월된 시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월된 시공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퀘어입니다. 높이가 63빌딩 높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물질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가상과 현실의 개념 자체도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을 느끼고 물질이라는 것 자체, 가상이라는 것 자체를 초월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제가 2022년도에 이러한 그 가상과 환영에 대해서 환등회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1797년 판타스 마고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와 악마들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궁금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천사와 악마를 보여줄게 하면서 오래된 폐성당으로 새벽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마약류나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기로 피우고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그 공간에서 연기 위에 천사와 악마를 그린 그림을 투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 천사와 악마를 봤던 그 리얼리티는 어떨까요? 지금 앞에서 스퀘어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천사와 악마를 보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디지털 가상의 경기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VR 영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90년도에 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인데요. VR 속으로 들어가서 영화 속에 들어가면 그 이전에 봤던 영화랑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그 사랑과 영혼에서 영혼이 되는 듯한 VR 안의 세상, 디지털 안에 있는 세상은 결국에는 시간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린 그 시간성을 어디서 봤나요? 사진 이미지에서 본 겁니다. 정지된 시간, 우리가 선형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을 사진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AI와 결혼한 예술가입니다. AI와 이제 내가 감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네덜란드인의 그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취향, 저분이 좋아했던 취향들을 입력해서 생성형 AI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이미지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AI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형으로 가는 것들이 그동안 컴퓨터 언어로서 됐다면 그걸로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인간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할까? 기계는 숫자와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면서 왜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은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했을 때 힌트를 얻은 것은 바로 인간에서부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물들을 인식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AI를 보면서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겐하임 미술관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가 LG가 AI 어워드를 열었어요. 그 결과 스테파니 디킨스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요. 이 디킨스는 비나 사팔과의 대화라는 작업을 우승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비나라는 사람이 실제로 바니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굉장히 생명과학 쪽에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반이라는 사람 보통 그런 경우가 따지면 이혼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반이라는 사람만을 위한 슈퍼컴퓨터에 그 사람만의 모든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서 생산형 AI를 시킵니다. 48이라는 숫자는 그 슈퍼컴퓨터가 1초에 계산하는 4800경이에요. 4800경의 연산 속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결혼까지도 이런 내용들 사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지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인간과 기기가, 인간과 데이터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 AI와 유통에 대해서 그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슈퍼 리얼리즘이라고 세계적인 플랫폼 파운데이션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AI 작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따로 분류해서 전시 형식을 취하면서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다양한 종류의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수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다양한 작가들, 지금 AI로 생성된 작품들은 NFT 플랫폼에서 99%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슈퍼레어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JM이라고 본인이 뉴욕 뒤쪽에 숲을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AI로 생성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자체를 본인이 찍었고 그 찍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미지는 한 2더 정도 하나로 한 5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AI 작품들의 가격과 초창기의 모델과 지금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사게 되는 걸까요? AI에게 시간이 존재할까요? 무한히 사는 AI. 인간이 만든 건 어떤가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자기만의 소중하고 행복한 어떻게 보면 그 관념들에 대한 작품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그 시간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멋진 이모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상당히 미려하죠. 이미 AI 아트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새로움을 자극합니다. 디지털 매체는 거기에다 보는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너무 경험이 달라요. 우리가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는 거, 지금 빔 프로젝터로 보는 거, VR로 보는 거, 그다음에 스퀘어에 가서 보는 거, 전혀 다른 경험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글로벌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작가들을 모았어요. 그들의 작업을 지금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 자기의 작업을 만드는 에너지들을 보면서 작가들을 선별했습니다. 이 작가는 독일의 예술가 피터 니츠인데요. 이 작가는 AI를 통해서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기괴하죠. 이분은 스모와 일본의 그 산사들을 합성해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실패한 듯하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AI가 실패한 이미지일까요? 이건 정확한 연산값에 의해서 나온 이미지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가 정확한 계산값에 나온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초기에 실패한 듯한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이미지를 읽어낸다면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국가과제 인공지능 2D 이미지를 이제 3D로 변화시키는 그런 쪽을 과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과기부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그 창작자의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전문 창작자들의 그래서 어떤 큐레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동양화, 서양화, 그 다음에 미디어하고 설치미술 쪽으로 해서 1000개의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니마라는 모델을 참고를 했는데, 니마라는 모델이 어떤 거냐면 앞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모델을 가지고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더니만은 결과가 되게 잘 나오더라. 그게 반대로 되게 절망적인 얘기인 거고, 무슨 말이면 그러면 조그마한 회사라든지 개인들은 전혀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의 연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니마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이건 뭐면은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1000개의 질문과 답변만 가지고도 챗 GPT-4에 근접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서 나온 논문이 저 니마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게 이제 참관을 해서 그럼 창작자들이 프리트레인,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정밀하게 학습을 시켜서 1000개의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그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 여정지도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여정지도하고 그 다음에 고객 여정지도, 저건 이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서도요. 그리고 마인드맵, 이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 아시스트 작업 여정지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여정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멀티모달 데이터도 제시를 해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는, 그래서 아티스트의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사진 쪽으로 예를 든다면 사진을 이제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미래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학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멀티모달 학습 신경망을 그 지도하고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본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창작자의 지속적인 학습이 모여가지고 창작력 거대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 발레리라고 이제 이름을 같이 지었는데
어떤 창작 과정을 더욱 이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LMM이라는 건 어떤 거면 인간 학습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또 무슨 말이면 창의적으로 우수한 LML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훈련 단계에서 창작자의 그 학습을 모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의 테스트 과정도 중요하지만 훈련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실험 방법은 기존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알고리즘 동일하게 하되, 다만 훈련 과정을 저희가 좀 창안한 그런 데 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모델 구조인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피전을 백본으로 하고, 그리고 체크포인트라든지 노라 V 컨트롤 같은 거를 이제 창작자들은 학습시키는데, 저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대단히 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라라는 것은 대단히 큰 데이터의 어떤 일부분만 그 매개 변수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A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 찍을 때 예를 들면 필터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컨트롤렛의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데이터만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학습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창작자들이 관여해가지고 이제 큐레이션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운드, 비디오, 영상, 파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데이터. 사람도 그 멀티모달로 학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제 출력으로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웹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뒤에 있는 LML 파인튜닝 모델이라든지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인튜닝은 아주 큰 데이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의 파라미터, 외계 변수를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또 색다른 도메인에다 적용해서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LML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페브트 기반에 저기 써 있는 그 노라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LML 같은 거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델 구조에서 그러면 창작자는 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과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모델 구조들입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은 말씀드렸듯이 저런 구조를 스테이블 디피전하고 멀티모달 투 멀티모달하고 LML 구조를 띄고 있고, 학습을 시켜야 될 데이터는 체크포인트, VA, 컨트롤렛, 노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랭체인 기반의 어떤 웹 서비스하고 접목이 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유저는 노라라든지 VA라든지 컨트롤렛 같은 그 자기 데이터,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출력으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시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을 리소스로 해서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세미나가 사진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사진 쪽을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LML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 학습을 하는 그 데이터셋의 형식입니다. 인스트럭션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인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문을 뜻해요. 무슨 말이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주게 되면 좀 더 질문이나 답변하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다음 인풋 아웃풋을 주는 형식이 지금 방법인데, 저희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질문은 똑같은데 중간에 주관적인 답변을 넣었어요. 창작자들은 자기 생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폰스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 대신 이제 객관적인 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챗GPT 4에게 이제 물어본 그
답변 형식, 되게 객관적인 거 그거를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어떤 답변에 대해서 내 답변의 근거가 되는 URL, 주소 같은 거를 넣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도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앞에 이 방식보다, 지금 현재 방식보다 좀 더 그 창의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작자의 생각을 좀 더 정밀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멀티모달 그 모델의 중요한 키워드는 체크 포인트하고 모달리티하고 노라 VA 컨트롤 렛이 이렇게 되고요. 저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은 항상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있으면 80%는 학습에다 주고 나머지 20%는 학습할 때 안 보여줬던 그런 20%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결과물을 뽑아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80%는 대다수의 많은 창작자들이 집단 인생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데이터를 구성했고, 나머지 20%는 자기만의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만이 찍은 뭐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글 같은 거를 넣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기 지금 밑에 부분에 있는 대화를 하면서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데이터를 넣는 저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데이터가 변화가 되겠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리소스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반복되니까 패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창작 인원이 총 26명이고, 그 중에 이제 한 분 여기 참여하신 김창경 작가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계대 연구원 8명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님 박구만 교수님하고 해서 현재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노라는 이런 거예요. 노라는 어떤 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노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신인목 그림이 있으면 신인목 그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다른 이미지에다가 매핑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올해 신영국 작가가 했던 작업인데, 저기 보시면 신영국 작가의 그 손을 360도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아버님이 만드신 조각품을 360도로 역시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글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딥러닝을 시킨 다음에 저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저 이미지를 리소스로 해서 그대로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전시를 안 해요. 그거는 저는 그건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카이빙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폰트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이건 VA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어떤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이 한 장짜리 이미지에다가 매핑 시켜가지고 저 동작을 이제 애니메이션 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한 장짜리 이미지예요. 근데 저 동영상을 저기다가 이제 매핑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우아한 시체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되게 오래된 기법이고 미술사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에서 많이 쓰인 기법인데, 저렇게 어떤 주어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면 그거 기괴한 문장을 만들어서 각각의 자기가 맡은 분야를 맡아가지고 그리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만들고 각각 100개의 낱말을 만들어요. 그 낱말을 이제 약간 서술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3개를 이제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0만 개의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00개를 이제 선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낱말만 되어 있는데 좀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바꿨어요. 우산 그러면 그냥 우산이 아니라 뭐 빨간 우산이라든지 공룡도 그냥 공룡이 아니라 뭐 공룡을 뭐 사랑하는 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서술적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100개를 만들게 되면 문장이 창의롭긴 하지만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다시 그 문장을 이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티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이 만들어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같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 학습 생성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분야는 파일 첨부를 해요. PDF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파일 첨부를 한 다음에 그 문어체를 다시 대화체로 바꿉니다. 대화체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 챗GPT라는 게 그 챗이라는 게 대화를 뜻하거든요. 그 전에는 GPT 1, 2, 3가 진행이 되다가 대화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화체로 바꾸고 나니까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건 다 대화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거죠. 더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저 대화형으로 저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검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챗GPT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했으면 15년을 남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얼음 장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눈사람이 어떤 감정을 이입하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문을 던지고 사람은 저런 이제 답변을 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저런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라든지 비디오를 저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질문을 챗GPT-4한테 물어보면 어떤 창의적인 답변에 대해서 거의 일반적으로 너의 그 질문은 되게 창의롭다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공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저거는 저 질문을 던진 이 사람 질문자는 저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이유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거의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개인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첫째, 그리고 창의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학습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하대준 작가님의 퀘스천 질문에 대해서 저분이 이제 자기 생각을 답변한 거고 그 다음 것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런 방식을 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직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결국 이제 사람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사람을 모방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과정상에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어떤 이미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상의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면 이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